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네, 김세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4,900선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4%의 급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5,300선을 3거래일 만에 다시 탈환했습니다. 지난주 미국발 악재로 변동성 참 컸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동반해서 5%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도 온기가 퍼지면서 다 같이 상승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네, 2월 9일 월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어떤 내용 준비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투자상의 1%는 지금입니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1% 초고수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모든 섹터가 좀 다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차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실시간 순매수 상위 그리고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또 투자 전략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프라이메트픽 시간인데요.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의 시장 전략 그리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핵심 유망주와 투자 전략 알려드릴 텐데요. 고수익 EV 타이어 글로벌 강자를 공략주로 가져오셨다라고 합니다. 타이어 관련주는 처음인데요. 이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의 HBM4 수급 경쟁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0%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파전 경쟁 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직격 프라임 시간에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억 원 선이 깨졌던 비트코인 지난 주말 8,900만 원 선까지 찍고 다시 1억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빗썸 오지급 논란 그리고 미국 클래러티 법안 계류 등 이슈 속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가능할지 프라임 빅톡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증시 프라임타임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상위 1%는 지금입니다. 1% 초고수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10시의 남자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지만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병이 도지지 않았고요. 오늘 시장 4% 그리고 3%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이번 주에 좀 즐겨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근데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이게 찐 상승인지 아니면 가짜 상승인지 약간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반등한 거 왜 반등했을까 하면은 미국 증시 반등했으니까 일단 이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중요한 약간 지금까지 미증시를 찍어 눌렀던 중요한 악재라던가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었는가? 아니면 미증시에서 좀 상징적인 종목들이 뭔가 추세를 가다듬었는가? 뭐 차트적으로는 안정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건 지난주 목금에 열심히 맞았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 반등한 거 보니까 악재가 풀렸나? 이런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신호가 나온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혹시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는 어떤 종목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라클. 어.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 좀 맞추니까 당황스러운데 네. 어떻게 맞췄지? 약간 저는 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AI 이만큼 투자해도 남는 게 있겠어? 막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존재를 했는데 네. 금요일 날 미증시가 올라갔다는 건 결국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또 이유도 비슷했어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투자를 더 하기로 했다더라.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한다고 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대기업들의 AI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이유 하에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반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거죠. 아직 시장이 진짜 걱정하는 건 AI 해도 된다. 근데 그만큼 남겠냐? 약간 이거를 지금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환 대표 같은 경우도 말을 했던 게 이게 수익성이 엄청 좋을 거야라는 말보다는 앞으로 AI 투자는 7, 8년 동안 수요가 견고할 거야라고 말을 한 거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날 거야. 뭐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었단 말이죠. 뭐 물론 이제 차세대 AI 칩셋 나오고 나면은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엄청 투자 효율이 올라갈 거야. 이런 말도 달기는 했지만 미국 증시가 최근까지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에요. 지금 미증시 보면 제가 예전부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다 보시면 네. 한 번씩 꼭 121선을 만나요. 그냥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한 번씩 121선 딛고 반등을 하거든요. 반대로 121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121선을 이탈하고 한 2, 3거래일 안에 회복을 못하면 241선까지 아래로 크게 투매가 나왔다가 올라가는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 가격 미증시 상승 추세였을 때 한 번씩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꼭 한 번씩 121선 툭툭 건드리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121선이 보통 나스닥의 생명선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문제 없고 이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한 2거래일 안에만 회복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고 한 2, 3거래일 지났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래로 241선까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소리인 만큼 어제 미증시가 올라온 건 막 이제 상승 추세의 자리를 막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막 추세선 하단 딛고 멋지게 반등에 성공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거든요. 금요일 날. 예. 근데 죽을 뻔했다 했는데 살아났다는 게 앞으로 엄청 좋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요일 날 미증시가 반등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증시가 이제 한숨 좀 돌린다. 아, 다행이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60일선 위로 나스닥이 올라가 줘야 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오라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막 말을 했던 게 결국 오라클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뉴스는 따라 붙어요. 그냥 오라클이 예를 들어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오라클이 한 10몇 프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럼 심심해서 오라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진 않겠죠.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라클을 찍어 눌렀던 그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인 뭐 데이터 센터의 뭐 공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었고 혹은 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고 뭐 이런 뉴스를 가지고 오라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 이슈가 시장에 던져지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라는 이슈가 던져지고 나면 뭐 꼭 그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막 전력 설비부터 다양한 산업군의 호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라클이 먼저 치고 올라가주면 자연스럽게 기술주 산업 이슈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오라클을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투자 안 해도 제가 오라클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네. 오라클이 지금 올라가야 미증시가 안정적인 상승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기술주의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제가 140불은 좀 넘어줘야 돼요.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한 5%, 6% 가까이 올라가면서 140불을 탈환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오라클은 이런 느낌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난주 이제 목금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좀 하단선을 이탈했지만 네. 지금 얼추 추세선 하단을 탈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탈환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만약에 이제 150불 위로 오라클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오라클이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러네요. 그러면은 한 175불에서 180불 정도 선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오라클이 거의 한 15%에서 20%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라클을 그냥 올리진 않고 뉴스가 만들어질 테니까 오라클이 한 150불에서 155불 정도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반등은 상승의 지속성이 좀 있겠구나. 그리고 오라클이 이 가격에 와 있어? 그럼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쪽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국내 종목들 뭐 있지? ESS 쪽, 2차 전지도 있네. 그리고 전력 설비도 있고 원전도 있고 분산 전원, SOFC 이런 쪽도 있네. 그럼 거기 안에서 내가 종목을 좀 골라봐야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오라클을 참고하시고 나스닥 지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상승 매우 반갑기는 하지만 이게 찐방등이다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경계심이 되려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오라클 140불 탈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탈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지난주 목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 안에서 지금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10가지 종목들 바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행히 현대차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함께 6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모비스까지 함께 동반해서 2%대 반등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요.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호텔 관련주들 순항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3사의 실적 일제히 개선됐다라고 하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오늘장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 내외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주가 신고가 돌파 중입니다. 최대 실적 기록을 했었죠. 한미약품은 돈 버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진 만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장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4위에 위치해 있는 토모큐브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바이오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오가노이드, 그 안에서 필수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하고요. 5%대 상승 중 오늘장 2차 전지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SDI가 2%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TGK는 고순도 흑연, SIC 코팅 부품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죠. 함께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 공략주가 이제 2개나 포착이 되는데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뭐 철강 쪽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철강까지 이제 좀 개선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아서 올라간 종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들보다도 상승폭은 최근 상승폭은 좀 더디고 뭐 우량주 안에서도 지주사들 안에서도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살 바에 딴 거 사지 뭐 약간 그쵸? 이런 느낌으로 네.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갈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서 모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쪽, 아무래도 철강 쪽이지만 사실 시장에선 2차 전지랑 더 많이 묶어서 보고 있기는 네네. 하죠.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철강 쪽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히 2차 전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개발을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주항공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든가 뭐 가스 같은 거 이런 연료들, 소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또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항공 이슈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우주항공 그리고 철강, 마스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다 안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좋은데 왜 한가라고 하면 뭐 하나 대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시장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고점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소개해줬을 때가 이 박스권 상단 돌파 할랑말랑 할 때 소개시켜줬던 네. 거거든요. 지금 이 주봉상 박스권을 거의 2년 동안 만들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밀린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뭐 33만 5천 원, 뭐 34만 원까지도 이렇게 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는 새로운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뭐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좀 되게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오랫동안 횡보했고 이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되려 위로 크게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주봉 차트로도 되게 강한 저항 다 뚫어낸 상태고 월봉으로도 지금 60일, 240 월봉 저항선 사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보통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와요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그럼 월봉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43만 원 정도 선까지도 해당 종목은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거짓된 상승일 수도 있고 미증시가 아래로 눌렸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단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생긴다라고 하면 33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눌렸다 올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지금 산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락하는 것까지 염두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 잡겠다라고 해서 접근하시면 해당 종목도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관심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공략주였죠. 좀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나 지주사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 갔기 때문에 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코멘트 해주셨고요. 알려드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는 상승장 속에서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올라와 있는 종목은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주, 반도체, 엔터, 제약바이오, 뷰티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요, 오늘 장 하이브도 올라와 있고요. ST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ST팜은 9% 내외 급등 연출해주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 묻어있는 종목이죠. 5%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지노주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강원랜드 오늘 장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1%대로 상승폭을 조금은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K뷰티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줄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된 영향이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주면서 오늘 장 16% 이상 초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승분 조금 돌려냈습니다. 11%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차세대 태양광 기술 그리고 미중 분쟁 반사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 중에서 또 다른 공략주였던 셀트리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20만 원이 통곡의 벽이다. 좀 그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당당하게 최근에 23만 원까지 뚫어내줬거든요. 그러면은 더 갈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셀트리온 계속 제약바이오 얘기 나올 때 탑이다. 뭐 살지 모르겠으면 그냥 셀트만 사시라니까요. 네. 막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죠, 셀트리온이.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해요. 네. 오늘 매도가 큰 거 앞으로 고점 더 올라갈까요, 셀트리온? 고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가격은 23만 원이었는데 오늘 23만 원 찍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갈 거예요. 25만 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사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주가라는 게 제가 25만 원까지는 얘 갈 걸요? 라고 해서 얘가 오늘부터 조정 없이 25만 원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걸 타고 만들거든요. 그럼 셀트리온은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살짝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왜 빠질까? 생각을 해보면 셀트리온의 현재 추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자, 지금 위치는 어디죠? 상승 추세선 상단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원래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물론 이 자리를 뚫는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있죠. 최근 트렌드. 덩치 큰 놈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거기 안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서 완전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네.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에서 밀리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만약에 이 자리 뚫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굉장히 환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되게 그치만 여기 못 뚫고 내려가면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단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추세선 하단 자리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21만 원이나 21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또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좀 비중을 줄이고 어디 밀리면 좀 다시 사야겠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냥 마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쁜 매매다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방송도 챙겨보고 주식장도 틈틈이 본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이 한 20-30% 정도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쌓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 매도가 맞아요. 일부는 매도하는 게 맞고 만약에 다시 산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추세선 상단 위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예를 들어 23만 5천 원 라인에서 한 2, 3거래를 있다. 그럼 얘는 추세선 상단 돌파했으니까 과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그때 지금 좀 그때 가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시점에서 따라잡던가. 그게 아니면 여기서 밀리면 얘 다시 한 번 더 21만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러면 22만 원부터 내가 다시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22만 원 아래를 기다리던가 이렇게 위아래 확실한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여러 번 짚어드린 종목이었죠. 오늘도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서 주가 추이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된 매수 종목들은요.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죠. 삼전닉스 나란히 5%대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반도체도 좀 같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물산, 그룹 내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동안 상속 문제로 주가가 억눌렸었지만 지난 1년간 2배나 주가가 올랐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주가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삼성물산은 5%대 상승 연출해주고 있고요. 8위에 올라와 있는 KB금융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주주 환원 연간 3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신고가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최근에 좋았었죠. 관련 업계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AI 시대 인프라 핵심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죠. 이와 함께 9위에 있는 효성중공업도 계속해서 초고압 변압기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성적표를 내밀기도 했고요. 오늘 장 8%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오늘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 레벨업 한번 했다가 약간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한미는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거니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한미반도체는 고점을 더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조금 답답하죠? 네. 약간 너무 변동성이 클 때 구간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엄청 피말리다가 한 번에 착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서 네.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 종목이 앞으로 HBM 호반도체 나오면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본더 장비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원래는 SK하이닉스에만 의존도가 엄청 컸는데 이제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랑도 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지금까지 한미반도체의 족쇄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이었던 게 SK하이닉스 의존도가 크다는 거예요. 였는데 이걸 줄이고 매출은 그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 앞으로 HBM 반도체 4도 나올 거고 차세대 반도체들도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럼 이 종목은 무조건 좋겠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점은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미래에 엄청 좋을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섣부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종목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결국에 지금 20만 원 가까이 왔는데 나중에 30만 원 갑니다. 40만 원 갑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게다가 이 종목이 지금 20만 원 가까이인데 그거 뭐 30만 원, 40만 원 온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이 막 14만 원까지 빠졌다 가면 여러분들은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없죠. 못 버텨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 맞아요. 따라서 떨어질 때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탈했을 때는 약간 비주링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씩 터칭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추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미반도체 지금 보시면 그럼 한미반도체 지금 사도 돼요? 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자리가 추세선 중단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사면 어디서 팔아요? 추세선 상단 자리가 22만 원이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서 한 22만 원 정도 해서 일부 팔고 밀리면 또 아래에서 다시 사고 올라가면 또 일부 다시 사고 이 박자감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네? 갑자기 이 종목엔 문제가 없어요. 반도체 산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막 미증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우르르 쾅쾅 미증시가 무너져요. 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나 코스피 코스닥이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갈까요? 같이 빠져요. 그런 식으로 시장 여파로 인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한 18만 5천 원 정도 라인, 요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을 때는 여기 아래 61선 주봉갭자리거든요. 그럼 얘는 15만 원까지도 이렇게 눌렸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투자 중이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2만 원 정도까지 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진입했는데 해당 종목이 예를 들어 18만 원 정도를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로 15만 원, 그럼 아래로 한 15% 20%죠. 그만큼 빠졌다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영영 얘는 이제 빠지면 끝이에요가 아니라 네. 거기까지도 눌림을 줬다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18만 원 이탈했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아래에서 다시 잡거나 나 근데 한미반도체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봐. 그러면 비중을 굳이 안 줄여도 되겠죠. 네. 대신 여기까지 눌렸을 때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매매 전략을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이것도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전략을 좀 꼼꼼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5거래일 내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여전히 제약바이오주가 대부분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바이오주 또 추세가 괜찮은데요. 다만 음봉 전환한 종목들도 몇 개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대표적인 내수 기업으로 평가받던 백화점들이 최근에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K컬처의 인기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신세계도 주가 1년 내내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5%대 상승해주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스, 최근에 대규모 기술 수출과 함께 자금 조달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기업들과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 있는 삼성전기 역시나 MLCC에 대한 모멘텀 탄탄한 종목입니다. 오늘장 추가적으로 5%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ST팜은 9%대,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모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JYP엔터도 오늘장 3%대 양봉 그려지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7위에 올라와 있는 한화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태양광 산업이 좋다, 뭐 모멘텀은 탄탄하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정말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등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주가 움직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하나솔루션이 왜 잘 가는가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좀 크긴 했죠. 네.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예. 이러면서 이제 우주 관련주들이라던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기대감을 좀 많이 끌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왜 빠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야, AI 투자 비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성 나오겠냐? 약간 이런 건데, 땅에다 짓는 데이터 센터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판국에 네.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생각이 들어간다. 너무 먼 미래긴 하죠. 그래서 약간 이건 좀 너무 미래를 너무 땡겨서 쓰는 느낌?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국내 증시에 다른 거 보니까 산업 이슈도 딱히 없고 뭐 다 시장도 흐리멍텅하고 네. 막 이런데 뭔가 자극적인 이슈가 또 최근에 사람들이 항상 좀 주목했던 스타링크에 묶여서 뭐가 이슈가 나오니까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정말 답이 없는가,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정말 무시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진 않아요. 또 현재 정책이라던가 정권의 방향성,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주목받을 포인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좀 과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그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종목이 가치를 찾아서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지금 다들 약간 과열 국면에 따른 상승으로도 보여지는 만큼 이 종목을 접근하면은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라기보다는 네. 대신에 확실하게 좀 기준은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로 좀 크게 보면은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봉상 241선 돌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밀린다라고 하면 진짜 4만 원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4만 원까지 밀리면 아래로 몇 프로가 밀려야 되죠? 한 17% 밀려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못 버티겠다 싶으면 이럴 때부터 분봉 차트 보고 접근을 하시는 건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런 거나 15분봉 차트나 10분봉 차트 보고 대략적으로 기준점 하나 잡아 드릴 테니까 내가 단타를 하거나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럼 어디까지 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탈하는 자리,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매매하다, 여기 이탈하면 내가 칼손절해야지, 이런 느낌의 단타성 종목으로 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분봉에서 60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봉에서 61선, 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10분봉에서 61선 체크하면서 거기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거 못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잠했던 시장에 스페이스X라는 모멘텀 타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켜보셔라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탑픽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대표님이 제공략했었던, 좀 다시 한번 봐도 괜찮다라고 했었던 오킨스전자 그리고 가온칩스가 지금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지금 가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갈 종목 많이 잘 잡아주시잖아요. 오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분명히 가지 않았던 종목을 새벽에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가고 있는데요. 뭘까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오늘 8% 넘게 급등 중이네요. 네, 지금 계속 9%가 됐네요. 원래 목표가를 네. 사실 좀 널널하게 41,000원까지 좀 높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한 목표가를 한 20% 잡아준 거라 이거 금방 네. 갈라나 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사실 얘를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건 가온칩스 오킨전자거든요. 네네. 얘들 어차피 더 갈 거예요. 그래서 가온칩스를 이미 갔는데 또 말하긴 좀 그래서 가온칩스 친구 같은 종목이거든요. 네. 결국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파운드리랑 엮일 수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 반도체를 양산을 하기 시작한다. 또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온칩스랑 이 종목 두 종목이 시장이 주목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사실
사실 사기엔 조금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 추세를 보고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선 하단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면서 상승 추세선 상단 자리가 한 41,000원 라인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 구간 자체에서도 추세선 중단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41,000원만 간다라고 해도 한 9%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 갭상승했다라는 이런 부담 요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 시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35,000원까지도 한번 눌림을 줄 수 있겠구나. 36,000원까지도 눌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까지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41,000원 잡아드릴 거고요. 사실 31,000원 61선 이탈하면 그때는 시장이 뭔가 박살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줄여도 되고 네. 내가 좀 현금 여유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더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 찍는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킨스 전자와 가온칩스로 이미 수익을 보여드렸죠. 그 짝꿍으로 꼽히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까지 오늘 장 꼽아주셨습니다. 목표주가 41,0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0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좀 갈 종목들, 지금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 많이 내주셨거든요. 이러한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전략, 그 비결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래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이제 조금씩 아실 것 같지만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왜 올라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런 게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니까 이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오라클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방송에서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조건에 충족하면서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시장을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기회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올라갈 때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게 좋다. 약간의 현금을 늘리라라고 방에다 주문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알고 매매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전략 그리고 공략주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 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라루빈 HBM4는 삼전닉스 독식, 반도체 분석업체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의 HBM4 수급 경쟁에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0%대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삼전닉스 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HBM4 시장에서의 경쟁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다진 2차 전지주 반등 시동이라는 내용인데요. 캐즘 우려가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되었다라는 인식 등 최근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 급증 그리고 로봇 산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2차 전지주가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호재 스페이스X 테마 들썩, 나스닥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과 엑스에이와의 합병 이슈로 연일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스페이스X 이 관련주가 오늘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가 내놓은 분석이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어떤 차세대 AI 칩, 이 베라루빈의 마이크론은 약간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관측 보고서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검증이 100% 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이제 예측 보고서라고 좀 보시는 편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네. 게 맞고요.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탈락 후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속도
그리고 이제 열에 대한 저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네. 이제 블랙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베라루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빨라졌을 것이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 따라가줄 수 있을 만한 HBM의 성능을 요구를 할 건데 그 부분들을 이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탈락 후보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도 일단 한 5%, 4% 넘게 좀 급등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이제 사실 블랙엘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에도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일단 뭐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계속해서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마이크론이 일부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이게 이제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의 프레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독식 구조 효과로는 볼 수는 있겠죠. 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스탠스를 봐야겠죠. 마이크론은 이제 당장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마이크론도 어떻게 보면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스탠스를 또 취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커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매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좀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AI 시장에 대한 효과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단순히 말을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그 수요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수요를 따라가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요구 조건들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한 70% 정도,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의 블랙루빈의 지금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거겠죠.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 블랙루빈, 블랙엘 이후 또 새로운 차세대 어떤 HBM을 요구할 만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그 부분들의 요구 조건들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캐패시티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실적을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 게 네.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과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시장 투자자 이제 특히 리테일 투자자들 입장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의 요건을 계속해서 눈높이는 높아질 겁니다. 그 높아지는 눈높이를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충족을 과연 계속해서 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생각은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은 계속 되겠죠. 성장은 되겠지만 더디게 성장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의 요건들의 리스크도 분명히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리스크로 지켜봐야 될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1분기 때 예를 들어 실적 상승률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좀 둔화되는 뭐 양상이 좀 보였을 때 주가가 빠지는 흐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실적에 대한 프레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이제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이제 블랙루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조금 더 주가에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뒤엎을 만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가져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네. 기존부터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못 냈을 때 당시에 네.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들을 진행을 안 했을 때 당시에 SK 하이닉스는 적자를 봐오면서 계속해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를 진행을 해왔죠. 그 효과를 지금 날개를 달고 보고 있는 게 현재 SK 하이닉스고요.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쫓아온다고 해도 SK 하이닉스가 그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럼 계속 SK 하이닉스도 몸집을 키워나갈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그 점유율을 좁혀 나갈 것이냐 네. 이 과제가 이제 가장 큰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나갈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당연히 실적은 따라와야겠죠. 네. 실적은 당연히 따라와줘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뉴스 프레임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이제 저는 저는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의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물음표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효과를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제 막 따라붙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제 막 따라붙기 시작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뭐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뭐 이제부터 채택을 하고 입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이제 계속해서 몸집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몸집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 조건에 대한 레벨이 계속해서 범위는 높아질 것인데 그 레퍼런스는 이미 쌓여 있는 것은 SK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는 그 레퍼런스가 아직 많이 쌓여 있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레퍼런스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 나가면서 쌓아 나가야 될 텐데 그걸 과연 삼성전자가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HBM 쪽에 대한 부분들 프레임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당장의 기대감은 삼성전자가 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간 삼성전자가 없었던 HBM 쪽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까지도 지금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기대감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그 점유율이 지금 30% 정도를 가져갈 것이다. 네. 라는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예상치를 넘는 지금 점유율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에 대한 부분들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추후를 바라볼 때는 HM만 딱 놓고 볼 때는 여전히 뭐 SK하이닉스가 대장으로 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나온 소식에 의하면 설 연휴 직후에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뭐 시점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이 30%라는 점유율을 더 앞서서 좀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신제품 한 건을 한다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출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 네. 이후에 고객사들의 지금 요구 조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개선이 순서로 이제 붙는 구조라고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설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은 뉴스에 대한 프레임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요. 설 이후냐, 설 전이냐 이 부분들의 이제 주가가 또 민감하게 또 움직일 수 있을 네. 만한 하나의 키 프레임이라고 좀 보시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너무 저는 이제 집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의 포인트는 블랙 루빈 쪽에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 프레임이 조금 더 중요한 프레임이지 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다, 설 전이다. 라는 부분들이 더욱더 주가를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저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주 주가 흐름 보면은 뭐 미국발 악재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였고요. 오늘 물론 이제 5%대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부분들이랑 거래 대금들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소부장까지도 그 레일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제 작년과는 비슷한 양상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클로드에서도 지금 신 모델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GPT에서도 지금 5.3 모델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LLM, 대규모 이제 언어 모델 쪽에 대한 전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고객들의 요구 조건들의 레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옛날과는 완전 다른 양상이죠. 옛날에는 코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브 코딩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AI를 통해서 정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왔고요. 도래를 했고요. 그럼 결국 그에 따른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 조건들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레벨적인 요구 조건들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그럼 결국 이제 이 화두에 대한 부분들의 뉴스 프레임은 계속 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국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매 충족 요건도 떨어지지는 않겠죠. 계속 높아질 가능성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당연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대 공급에 대한 수요의 효과를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레일의 효과를 누가 볼 것이냐 하게 되면은 소부장단이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부장단에서도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소부장단 기업들이 좀 볼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테스트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HBM 쪽 테스트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테스트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HBM 쪽에 대한 테스트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 장비 기업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테스트 기업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제 이게 양산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수요 조건 레벨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오류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빠르게 만드는 쪽에서 불량품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불량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줄여 나가면서 완성품을 계속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테스트 장비에 대한 모델이 가장 큰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체들의 실적 역시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거래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요구 조건들이라든지 납품이 지금은 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스트 장비 업체들의 역시도 올해는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HBM4가 본격적으로 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소부장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해서 이제 프레임이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에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대 공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ST 같은 경우들도 이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보셔야 되죠. ST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이제 YC가 이제 가장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충 소부장단 기업들을 딱 놓고 보시면은 네. 지금은 당장 다 움직입니다. 순환매가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 대금들 계속해서 지금 여기 종목 저기 종목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테크인 같은 종목들. 이제 테크인 같은 기업들도 워낙 이제 장비에 대한 모델 기술력은 좋아요. 기술력은 좋은데 사실 이제 이 기술력은 좋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영업을 많이 못 합니다. 영업을 잘 못 해요, 기업이. 그러니까 큐브 프로브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장비 모델은 굉장히 좋지만 예. 영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업이 많이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가 장점이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메모리 그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검사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체 생산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테크인 같은 기업들이 올해 좀 강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적으로 이제 YC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좀 대표적인 대장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YC 같은 종목들 좀 바라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오티클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올해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속에서 급반등하는 모습 속에 관련주 내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다진 2차 전지주 반등 시동을 거나 특히나 이제 앱코프로 형제가 실적 발표에서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지난 4분기 어떤 소식도 있었고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2차 전지로만 현재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 형제들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2,300억 원 정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이 한 1,400원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연간 실적이 작년.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오늘 거래 대금들이라든지 거래량 수급으로만 딱 해석을 했을 때는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프레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워낙 나올 만한 악재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다 나왔다라고는 모두 생각은 좀 소화가 됐다. 네, 예. 대부분 다 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클 산업은 맞습니다. 네. 클 산업은 맞지만 그 클 산업에 대한 그 시간적인 프레임 자체가 너무
소요가 오래됐었던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2, 3년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심화가 됐었고 버블화가 됐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용화가 좀 더 빠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많이 붙었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꺾였던 부분들이 실적이 못 따라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실적이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 네, 다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 이제 형제들의 좀 영업 이익단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가 이렇게까지 무수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단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만 놓고 볼 때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숫자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네. 되면은 지금 이제 당장 2차 전지 쪽에 더 이상 나빠질 만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더 이상 나올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효과들이 붙어줄 만한 재료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숫자가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라는 부분들의 프레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련 수급들이 좀 붙는 거라고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지금 ESS 쪽에 대한 부분들 효과도 분명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워낙 이제 ESS 쪽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내에서 놓고 보면은 AI죠. AI에 대한 부분들의 그 전파 효과가 2차 전지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차 전지 밸류 내에서도 뭐 에코프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하게 되면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또 대장 역할을 좀 해왔던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련 수급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은 뭐 LFP 쪽이나 전고체 쪽은 좀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로봇 쪽이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안전성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배터리의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아틀란스 쪽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번 구동이 시작되면 한 4시간 정도 구동을 하고 배터리 교체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 전고체 배터리 쪽 같은 경우 장점이라 하게 되면은 좀 긴 시간 동안 어떤 구동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결국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배터리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안정성이 조금 더 높잖아요, 양극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로봇이랑 좀 결합을 해서 보시는 편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로봇 쪽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양극재, 음극재 놓고 볼 때는 음극재 쪽이 조금 더 탄력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음극재 내에서도 일단은 전고체라든지 LFP 쪽이 조금은 더 탄력이 올해는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LFP, 전고체 그리고 말씀하신 음극재 쪽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전고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딱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뭐 LG 엔솔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뭐 사실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부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세 기업은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는 편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스페이스X IPO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호재들 속에서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조기 편입, 그러니까 보통은 뭐 수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는 것을 이 15일 안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나스닥의 대형 IPO 종목을 상장 후에 빠르게 지수에 편입을 시키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된다는 내용이 일단은 언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핵심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이스X가 비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수 편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게 상장 이후에 편입 논의가 의미를 갖는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수 편입 호재냐 아니면 상장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네. 지금 상황에서 수급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앞당겨서 어떻게 보면은 상상하는 좀 심리 게임 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검토 거론 단계이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쪽이 정말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을 한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관련 수급들이 만약에 들어가주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의 새로운 이슈로
수급이 좀 빠르게 빠질 가능성도 체크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련 정책 자금들이 좀 많이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위성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시너지를 계속해서 키워 나간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인 거죠. 좋은 시너지인 거지만 사실 이제 이 프레임 자체의 이야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이야기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결국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인식 자체가 그것입니다. 물론 좋은 산업이지만 실적에 대한 숫자가 지금 당장 찍히기는 어려운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AI 쪽도 그렇게 바라봤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장 AI는 현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현실화가 되긴 하겠죠. 다만 그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의 프레임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지금은 당장 우주항공 쪽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스페이스 X 쪽의 상장에 대한 그 수혜 효과 부분들이 조금 더 수급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제 리스크를 반대로 놓고 봤을 때는 스페이스 X 쪽에 수혜를 안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저점에서 잡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단독 모멘텀 하나로 놓고 보고 가져가기보다는요 방산까지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차라리 보시는 게 하나의 모멘텀보다는 좀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방산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변동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조금은 좀 적고요. 다만 이제 단독으로 세트랙 I라든지 혹은 이제 컨택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의 단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한순간에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에 대한 수급도 빨리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련 변동성까지도 일단은 체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주 섹터 워낙 변동성이 큰 업종인 만큼 방산과 함께 가는 기업들 좀 주목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토픽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 쪽에 녹십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쪽 워낙 뜨거운 상황도 맞기는 하고요. 다만 일단 바이오 쪽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꿈틀꿈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녹시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녹시자 같은 경우가 그가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들 대비 좀 많이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주요 매출원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매출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약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녹시자 같은 경우가 알리글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주요 매출원 자리를 지금 잡을 수가 있는 상황까지 지금 도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연 처방 건수가 5만 건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녹시자가 알리글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작년 4분기 기점으로 지금 적자 구간이 일단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처방 확대가 진행이 되면서 공정 차별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계속해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알리글로가 좀 좋은 점이 고마진 제품입니다. 고마진 제품이다 보니까 처방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녹시자 쪽에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크게 또 남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군인데 이 알리글로가 지금 계속해서 처방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녹시자 입장에서는 실적을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요소로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박스권을 충분하게 좀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주가가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해빛 측면으로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면 저는 부담 없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17만 원대 3%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18만 원대가 일단 매물이 좀 두껍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24년도부터 계속 그 18만 원대 매물을 지금 돌파를 무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올해는 알리글로 효과로 좀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이제 18만 원대를 만약에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꾸준히 그냥 올해 내내 좀 들고 가시는 편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좀 돌파를 못 해줄 것을 좀 감안을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를 18만 원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략주와 시장 전략 알아보는 프라이미트픽 시간입니다.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이분과 함께 공략주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전문가님께서 매수를 좀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같은 시장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그 국장 시작하자마자 지수가 투매나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여러분도 오늘은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제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빠르면 금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과는 역시나 또 적중을 했죠. 네. 목요일에는 위험하니까 비중을 주시라고 했고 다음날 급락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바닥이니 매수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수익을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지수가 급락해버리면 수익도 확 깎여버리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는 이 시황은요. 그냥 뭐 뉴스만 찾으면 나오는 뭐 외국인이 얼마를 매수했고 뭐 코스피가 몇천 포인트 도달했고 이런 거 그냥 팩트를 뻔한 팩트를 읽어주는 그런 시황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전 어떤 투자에 관련된 그런 시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수의 방향성을. 그죠? 그러니까 제 공개방에 꼭 들어오셔서 제 시황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국장 흐름 좋죠. 사실 오늘 수익을 나시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 날 용기를 내서 베팅을 하셨던 분들 혹은 이미 고점에서 물렸었는데 공포를 이겨내고 참으셨던 분들,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늘의 수익을 즐기시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은 오랜만에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가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는 건데 코스닥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뭐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기준 대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은 관망보다는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공략주에 대한 리뷰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략주는 달바글로벌이었습니다. K뷰티 관련주로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도와드릴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장 7%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수익률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히트픽은 달바 글로벌이었습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어요. 네,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이상 급증을 했다. 그래서 K뷰티가 글로벌 주도로 안착함에 따라 어떤 독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가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달바 글로벌을 추천드린 건데 그런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달바 글로벌이다. 얘네들은 고가 명품과 또 저가 브랜드 사이에 틈새인 가성비 럭셔리 전략을 통해서 주력 제품인 어떤 세럼, 글로벌 인지도를 탄탄하게 쌓아왔습니다. 그런 기업인데 과거의 어떤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해외 매출 비중을 65% 이상까지 끌어올렸어요. 거기다 일본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 4,000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점을 했고 또 미국의 코스트코에도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어요. 글로벌리하게 인지도를 쌓은 상태에서 이제는 오프라인까지도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미국 뷰티의 성지죠. 얼타. 얼타의 경우에도 현재 일부 매장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1,400여 개 그 매장을 이렇게 확장을 할 그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전년 대비 훨씬 더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오프라인 장악력은요, 그러니까 달바 글로벌은 생산 시설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디자인하고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코나라든지 그런 업체들한테 넘겨서 우리 화장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죠. 반도체로 따지면은 얘네들은 팬미스 기업인 거예요. 그죠? 엔비디아가 팬미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넘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산 시설을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고정비 리스크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 달바 글로벌의 장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적으로 봤을 때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한국 K뷰티 화장품을 보실 적에는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는 과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었는데 갈수록 중국의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서구권,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K뷰티에 있어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공개방에서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또 지난번에 추천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추천가 대비는 17.5% 수익이 달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최근이 아니죠. 작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후화된 그런 원전의 수명을 연장을 하고 또 신규 건설을 재개하는 어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뭘 만듭니까? 원자로라든지 혹은 증기 발생기 같은 이런 주기기들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원자력판에 있어서의 TSMC 같은 그런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 파워 같은 그런 미국의 어떤 설계 전문 그런 기업들이요. 혁신적인 어떤 SMR 도면을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갖다 주면은 두산이가 이제는 실제로 제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그런 어떤 숙련된 기술력도 있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TSMC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도 좋고 거대한 공장을 갖춘 곳은 사실상 이 기업이 거의 유일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주권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 용량을 기존보다 4배로 늘리고 거기다가 인허가 절차까지도 대폭 간소화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친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봤을 적에 이 원전 섹터 자체는 그 가치는 점점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 미국의 에너지부가 또 추진 중인 실증 원자로 가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차세대 원전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당연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 중인 실증 원자로 가동 프로젝트 이쪽에서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정말 협력이 구체화돼가지고 실제로 수주로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두 앱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주기기 제작을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요,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력 용량이 엄청 부족해요. 전력 쇼티지란 말이에요. 네, 사상 초유의 그런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은 길게 봤을 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보유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 어떤 전력 수요 폭증에 대한 수요를 그대로 오롯이 얘네들이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히트픽주로 드리는 종목들은 다 내용이 있어요. 그죠? 단순히 차트만 보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업황도 좋아지고 그 안에서 이 기업의 실적 또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내러티브가 확보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승률도 높고 또 기대 수익률 또한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받고 싶으시면 또 케어 받고 싶으시면은 아래에 QR코드 찍으셔서 저 공개방에 꼭 오셔서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히트픽 종목이었던 달바 글로벌 그리고 지금 17%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리뷰 도와드려봤습니다. 이틀 뒤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요. 잘 체크하시면서 아까 알려드린 목표가까지 잘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관심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지난주에 가져오셨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급등하더니 지금은 20%까지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떤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지난 2월 3일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 종목을 보실 적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이 그리는 이 매출 지도가 매출 구조가 완전히 지금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아까도 제가 알바글로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레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대형 큰 화장품 업계들은 대부분 중국에 많이 의존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북미, 유럽 이런 어떤 서구권 시장이 강력한 어떤 성장 엔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은 북미 지역 매출이요 전년 대비 무려 3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수익성을 이제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라네즈라든지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라네즈라든지 설화수의 어떤 현지 반응이 매우 뜨겁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주목을 또 눈여겨볼 핵심 채널이 바로 뭐냐면 MBS라고 해서 MBS가 뭐냐면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미국의 그 외국의 세프라 그런 것처럼 한 매장에 여러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그런 편집샵 같은 거거든요. 화장품 편집샵.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현재 젊은 층을 공략을 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요.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디지털 어떤 마케팅이 적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리브랜딩, 그러니까 리브랜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리브랜딩이란 건 뭡니까? 기존의 어떤 그 노후했던 이미지를 벗고요. 네,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뭐 로고도 바꾸고 뭐 패키지 상품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거를 리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마존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이 점유율 상승은요. 향후 이 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최근에 나온 거를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 2026년도에는요. 서구권 비중이 중국을 완전히 앞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화장품주를 중국 소비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는 글로벌 뷰티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는 어떤 특정 국가에 매몰되지 않는 탄탄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이 코스닥스 편입을 했잖아요. 지분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결 실적 편입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 코스닥스는 뭐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작권 스킨케어로 인해 가지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대박이 난 그런 인디 브랜드예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지분을 전량 확보를 하면서 이제 그 실적이 아모레 정부에 고스란히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 코스닥스는 영업이익률이 진짜 높아요. 완전 알짜 브랜드거든요. 얘네가 이 코스닥스를 인수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수익 구조를 정말 개선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코스닥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오늘 나온 리포트도 보게 되면은 코스닥스의 실적 반등이 어떤 주가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틱톡이라든지 뭐 그런 쇼핑 플랫폼에서도요. 코스닥스의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비용 대비 높은 매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의 기존의 기술력 거기다가 코스닥스의 어떤 젊은 감각 이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너지가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매출이 찍히는 겁니다. 숫자가 찍히는 거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숫자 이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앞으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중국 사업의 체질 개선이 마무리라는 게 접어들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뭐 되게 무리하게 그러니까 업황이 좋았을 때 오프라인 매장을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폭 정리하는 어떤 구조 조정을 단행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비용 절감 그 비용 절감이라는 어떤 실적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중국 시장에서는요 매출 규모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온라인 중심의 어떤 효율적인 경영, 그죠? 수익성을 뭐 방어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아모레는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건 저희 가족방에서 매수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족방에서 매수해서 오늘 수익이 벌써 20% 가깝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A와 B를 동시에 돌파했죠 오늘.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으로만 마감한다면은 저 위에 보이는 C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이후에 2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미와 유럽권으로 넓혀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앞으로 코스알엑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맞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주 첫 번째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로는 OCI홀딩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에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오늘장 태양광 관련주가 또 함께 올라주면서 최고가 돌파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OCI홀딩스는 수익을 내준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잘 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을 적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비중국산.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반사이익을 보는 쪽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쪽에서도 반사이익을 보죠. 지금 이 폴리실리콘 쪽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OCI를 보실 적에는요. OCI 홀딩스 보실 적에는 무조건 비중국산이란 어떤 독보적인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비중국산이 중요하냐면 미국이 위구르 강제 노동금지법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중국 시장의 그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이제 강제 노동의 산물로 얘네들이 간주를 하고서 미국 내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폴리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 너희 중국산 니네 거 안 써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이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OCI 홀딩스는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의 유일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다 두 번째, 주주 환원 및 밸류업. 지금 정부 정책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얘네들이 뭐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뭐 밸류업에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고 또 미국의 어떤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종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OCI 홀딩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에요. 단기간에 저희는 이미 다 팔았어요. 급등해서 다 팔았는데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혹시라도 눌림이 나오게 되면 재매수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종목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보실 적에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A와 B를 그러니까 B를 저번에 돌파했고요. 그리고 오늘 A를 건드리고 있어요. 건드리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A를 만약에 넘겨준다면 그럼 추가 상승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관심주,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공략주인 OCI 홀딩스를 다시 한번 또 공략해 주셨습니다. 태양광 발전,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OCI 홀딩스도 앞으로의 모멘텀과 함께 주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략주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워낙 히트픽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은 만큼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EV 시장이 또 열리면서 타이어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은데요.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쉽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준비를 한 히트픽 주들은 하루 전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주말에 준비를 한 종목인데 이미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좀 아쉽네요. 네, 이미 뭐 1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히트픽 주는요, 여러분들 글로벌 타이어 산업이 정말 단순한 어떤 고무 제조에서 전기차, EV 솔루션으로 넘어가는 정말 거대한 어떤 변화의 파도 한복판에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2월 현재 이 기업은요. 상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실적을 기록을 한 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가 수주 경쟁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했고 또 이익이 많이 남는 고인치, 그러니까 타이어 뭐 16인치 말고 18인치, 19인치 이런 거 고인치와 그리고 EV 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으로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왜 돈이 되냐면요. 요즘에 타이어 시장은 예전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때랑 아주 비슷해요. 네. 예전에는 정말 튼튼하고 싼 타이어가 최고였다면요. 이제는 전기차의 어떤 무거운 무게라든지 빠른 가속력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고성능 타이어가 진짜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되게 무거워요. 그죠? 그리고 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밟으면 독도 그냥 쭉쭉 나가잖아요, 전기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반 타이어를 끼게 되면은 금방 마모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싼 타이어, 또 좀 좋은 퀄리티의 그런 타이어들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히트픽주는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18인치 이상의 그런 큰 타이어들, 9인치 제품들과 또 전기차종 브랜드를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보시면은 전체 매출에서 약 43% 이상이 이 비싼 9인치 타이어와 전기차 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파는 것보다 정말 비싼 물건을 팔아가지고 많이 남기는 이런 전략으로 얘네가 전환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들의 내실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믹스 개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돈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수익성이 좋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얘네가 이제 포트를 구성했다,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차 타이어의 공급 비중도 과거의 20%에서 이제는 3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초고화중 기술인 HAC라고 해서 그거를 적용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뭐 아시는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어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도 이미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어떤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죠. A, B, C, D를 동시에 돌파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트죠. 여러 추세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미 급등이 나와서 저기 보시면 알파벳 E를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개방에서 추천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에 좋은 종목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면서 전기차에는 타이어가 더 빠르게 이제 마모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매출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오늘의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 오늘도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의 첫 주였던 지난주 워시 쇼크 등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금, 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게는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우리 돈으로 1억 선이 깨지면서 불안한 장세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인가라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이분을 모셨습니다. 코인 시장에 이른 봄이 찾아올 수 있을지 버즈 이현우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금, 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비트코인 좀 오래 담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고점 이후에 지금 1억 7천에서 거의 1억 다시 이제 반등했습니다만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빠진 건가? 계속 네. 빠질 건가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최근 2주간 너무 많이 빠졌었고, 예. 네, 그다음에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이유가 없이 떨어진다는 거. 그게 네.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루나테라 사태라던가, 네. FTX라는 세계 2위 거래소의 파산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이제 비트코인 우지안이랑 크레이그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코인 쪽 유명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싸우면서 막 채굴 해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쨌든 이유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정도로 빠지는 이유는 사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가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네. 다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가짜 악재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뭐냐면 악재. 예. 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럼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이슈들로 만약에 가격이 유동친다면 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뭐 빠르게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올해 수요와 공급이니까 결국에는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네. 뭐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동성과 달러의 가치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캐비넛이 지명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좀 폭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짜 악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워시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시가 저는 몇 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때 당시는 그랬을 수 있어도 지금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해왔던 걸 봤을 때는 그냥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몇 쪽에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는 동의하지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둘기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보다 네, 매처럼 보이는 사람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듯이. 신데렐라 효과?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지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예상한단 말이죠. 시장에서 뭐 페드워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더 한다.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저는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회보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일시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워시가 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네, 2월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당선되고 나서 워시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매다 비둘기다 북치고 장북치고 하는 생각을 좀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워시의 좀 발언을 좀 듣고 나서 확실히 매다. 아닌 것 같다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3월에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워시의 발언을 일단 1차적으로 주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할지, 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할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은 올해 2번밖에 예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사실 저희 PD님이 이 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얘기는 좀 많이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클래리티법이 이 상원에서 좀 계류 중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실히 돼야지, 그러니까 좀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것보다 명확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거였냐면 일단 너는 해봐. 해보고 틀리면 얻어맞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명확히 되면은 사실 협업하는데도 더 좋고 여러모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저는 애매하게 어설픈 상황에서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토론을 많이 해서 좀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법안이 좀 늦더라도 통과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사실 시장에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어떤 시각이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왜냐하면 클래리티 법안은 사실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규정이 됐고 ETF로 나왔고. 네, 그리고 현물 ETF로 이미 나왔고 그래서 이제 SEC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인 시장,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명확성을 따지는 그런 법안이고 그래서 정확히는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없어요. 물론 뭐 코인 시장을 다 하나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질 만한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그냥 사람들의 심리 요 정도가 다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으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사실 비트코인이 6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7만으로 다시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그 떨어지는 기간들 생각하면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25만까지 올해 상반기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정말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항상 요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갖고 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900일, 950일 정도 앞으로 가면 네. 직전에 고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 이제 반감기로 딱 모아놓은 거고 예. 그런 다음에 950일, 900일, 900일 요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요걸로 900일 정도 땡겨오면 그게 이제 요번 10월 첫째 주 고점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반감기 패턴대로 따지면은 지금은 하락장에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패턴이 반감기 패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여러 가지 반복됐던 패턴들이 있는데 패턴들에 대해서 다른 것도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뭐냐면 전체 코인 시총 중에 비트코인의 시총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불장의 끝에 가면은 비트코인은 옆으로 횡보하는데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분모가 확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떨어집니다. 이때 2018년도 엄청나게 도미넌스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총은 그대로인데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되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이때 2021년도 이렇게 도미넌스가 70%에서 한 40%까지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오르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 올라서 떨어지는 거죠. 정확히 순서상으로는. 예. 근데 요번에는 60%에서 그대로 있어요. 네. 그 알트코인 불장이 지금까지 아예 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럼 과거 패턴이랑 지금은 여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거래소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2018년 같은 경우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한 30%까지 가까이 갔었는데 예. 이게 하나가 주봉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한 몇 달을 김치 프리미엄이 30% 가까이 있었고 우리 투자자가 많이 산 시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까지 올라가서 한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 정도의 과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MVRV G스코어인데 네. 쉽게 말하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득이냐 요런 걸 따지는 건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장일 때는 한 6 이상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기껏 해봐야 한 3 정도였어요. 그래서 반감기 패턴 하나 빼고 나머지는 지금 충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반감기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다 틀렸던가. 요번 장에는 네. 아니면 반감기 하나가 틀리고 나머지가 다 맞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아직 여전히 상승장이다. 상승장을 올라가는 중에 큰 하락이었다라고 본다면 반감기 패턴이 틀리고 나머지가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다. 반감기 패턴이 맞고 지금 하락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반감기 하나만 맞고 나머지를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반감기, 도미넌스, 김치 프리미엄, 뭐 기타 어떤 지표들, 예를 들어 뭐 유동성이나 달러 인덱스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는데 대표님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상황에서 네. 어떤 것에 좀 해석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예. 저는 사실 이제 반감기 때문에 왜 올라야 될까? 요거부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하는 게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좀 덜 수요 측면에서 덜 끌어올릴 테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예전에는 채굴 업체들의 요 코인 시장이 큰 손이었어요. 예. 그럼 채굴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채굴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하냐면 반감기가 오기 전에 네. 그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세나 이런 걸 뭐 그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 비용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중소 채굴 업체들을 망하게 합니다. 파산하게 해요. 네네. 그러면 요 반감기가 딱 왔을 때
걔네들이 다 망하고 본인들이 채굴되는 양이 어느 정도 반으로 깎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존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채굴 업체들이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그동안 계속 반복되었었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전히 코인 채굴 업체들이 이 코인 시장에 큰 손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하는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까지 이제 채굴이 되는데 그 중에 2,000개가 이미 채굴이 완료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채굴 업체들이 그 세력이 되려면 네. 어쨌든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 기준에 채굴 업체들이 전부 다 하루 동안 버는 요 금액보다 네. 바이낸스가 하루 동안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한 2배는 더 높아요. 그럼 이제 요 채굴 업체들을 과연 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요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이제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착각했던 게 아닐까? 반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뭐냐면 네.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 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는 비트코인이고 아래는 달러 인덱스예요. 네. 그래서 같은 시기인 건데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할 때 이건 하나가 월봉입니다. 하나가 네. 봉 하나가 한 달이에요.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 상승이랑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예. 해서 2017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0년에서 21년도 그렇고 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약간 착각하는 게 아닐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4년에 한 번씩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네. 그게 우연하게 반감기 패턴이랑 맞아서 반감기 패턴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밝혀진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거니까 네. 그러면 반감기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떨어져야 돼. 근데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는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가 뭘 따라가는지 결국엔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저는 어디로 결정될지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반감기 패턴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3달 정도만 지나면 진짜 반감기 패턴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를 따라가는 건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왜 최근에는 네. 패턴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네. 근데 요거는 이미 떨어졌다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때가 이제 그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 하면서 돈을 막 풀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막 해가지고 이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어쨌든 비트코인이 오르긴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폭발적인 상승을 하려면 아마 달러 인덱스가 90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이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거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의도예요. 그렇죠. 기존의 어떤 제도에 대한 어떤 불신과 반감에 생겨난 게 비트코인인 거잖아요. 그게 써 있어요. 예. 애초에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라 처음 블록이 생성됐을 때 메모를 거기에다가 사토시가 적어놨는데 이 메모 적은 내용이 뭐냐면 그 더 타임즈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 장관 이러는 헤더라인을 또 박아놨어요. 그래서 야 너네 마음대로 돈 찍어내니까 너네 마음대로 경제 정책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이런 위기가 왔던 거 아니야. 네. 닷컴 버블에 의해서 요번에도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의 화폐로 돌아간 거예요. 예전의 화폐, 물물교환 시대 화폐, 금으로. 대신에 이제 금처럼 취급을 받으려면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해야 되니까 그걸 네.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 거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현금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2017년을 기준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예 방향이 반대로. 다만 달러 인덱스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은 쭉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대신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는데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처음과 끝을 맞춰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갔던 게 딱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귀에 총알이 스쳐가지고 당선 확률이 중에. 높아졌을 때,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 비트코인 여전히 반감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래서 지금이 하락장인 것이냐. 두 번째는 아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달러랑 반대로 가는 자산으로서 달러 방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투자를 선택하실 거면은 올 한 해 동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전자를 선택하실 거면 하락이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질까, 네, 요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가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게 4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가장 최근이 24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건 2028년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까지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반감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예. 떨어졌는데, 근데 예전에는 77%, 84%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반감기 패턴대로라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그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할 것이면은 지금 버티고 계시다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살펴보신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네. 2025년 1월에 달러 인덱스가 거의 막 110 정도까지 다가섰다가 지금 이제 97까지 어떻게 보면 빠진 거잖아요. 네. 그 흐름이라면 원래대로라면 비트코인은 올라야 되는 것인데 같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쨌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그 떨어졌던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봉이 요 3개, 4개 요 정도로 봉이 짧은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네. 올랐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뭐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는 올랐으니까. 네네네. 해서 그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측면은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요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불장이 오려면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가 예전에 그 패턴을 비추어 봤을 때는 한 9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네,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97까지는 많이 저평가는 아니다. 더 저평가를 받아야 네네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의 어떤 어떤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반감기와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살펴보라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 좀 비중을 좀 두면서 앞으로 특히나 이제 올해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반감기 패턴 말고 다른 패턴도 많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지켜봐야 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질문 주신 거를 얘기를 좀 하면은 반감기 패턴이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네. 기존에 있었던 다른 패턴들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러셀 2000과의 상관관계예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식 중에 시총 1001위부터 3000위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소형주. 네, 아주 작은 소형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시장의 어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러셀 2000까지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정말 유동성이 끝까지 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쓰는 얘기인데 샴페인 타워 효과라고 위에서 이렇게 그 샴페인을 자르면 이렇게 예. 넘치고 낙수효과 하잖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런 그래서 것들은. 러셀 2000 같은 경우 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맨 처음엔 M7 올라가고 S&P 올라가고 하면서 요 러셀 2000까지 요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돈이 완벽하게 다 풀렸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러셀 2000이랑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위에는 검은색은 비트코인 차트고 네. 아래는 러셀 2000 차트고 요거는 주봉입니다. 해서 파란색 러셀 2000이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고 요 맨 왼쪽에서 조정을 예. 크게 받고 고점을 딱 돌파하는 시기가 비슷하게 이제 가네요. 네 요렇게 딱 검은색 세로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네.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다음번에도 큰 조정을 받고 요걸 딱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예. 4월에 요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뭐라고 그때 떨어졌지만 V자 반등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러셀 2000은 역설적이게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거 한 번 고점을 돌파하면 쭉 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른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인 네. 거예요. 만약에 오.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면. 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과거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주의 깊게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제조업 PMI 지수. 네. 네, 그래서 제조업 PMI 지수는 말 그대로 그냥 설문이에요.
그 공장 계시는 분한테 어때요? 제조업 잘 될 것 같아요? 해서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높으면은 확장되고 있다. 50보다 낮으면은 축소되고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동안은 요 제조업 PMI 지수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바로 지난번에 그 예측치가 48.5였는데 그럼 수축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요 수치는 52.6이 나왔어요. 오. 근데 이게 유임 2022년 이후에 50을 넘었던 적은 있는데 52 정도 나왔던 거는 한 2022년 이후에 좀 유의미하게 네 그랬던 거고, 요것도 아래 위에 검은색 비트코인이고 아래 파란색 같은 경우에 러셀가 요 제조업 PMI 지수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에서 딱 넘어갈 때 50에서 딱 50에 딱 넘어갈 때 비트코인 상승하고, 얘도 50에서 넘어갈 때 비트코인 상승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역대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이 PMI 지수가 50 이하였던 적이 없어요. 적어도 55 이상. 지난번, 지지난번 같은 경우 PMI 지수가 60 이상. 네. 이 정도 됐을 때 비트코인이 불장, 그러니까 고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도 요 비트코인이 이제부터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반감기보다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금리 인하랑 금리 인상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고, 빨간색은 금리 인상, 파란색은 금리 인하. 그래서 요때가 이제 3월 요때가 한 번에 150bp 올려서 선은 하나지만 엄청나게 많이 금리 인하를 했던 거였고, 네. 금리 인하를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네. 올해 2번을 할지 그 이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하락장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좀 풀린다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확히는 달러 인덱스랑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네. 인하하면 어쨌든 미국만 달러를 금리 많이 인하는- 푸는 거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효과를 좀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는 뭐 투자와는 별개로 비트코인이 그래도 유동성에 관련된 자산인 게 앞으로 비트코인 입장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단순히 반감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달러의 대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앞으로 비트코인의 입지를 생각해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다음에 저도 어쨌든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반감기 패턴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달러 인덱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한 해를 봤을 때 올 한 해. 네. 지금 금리 인하 올 한 해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근에 다시 또 오르는 모습 보면은 달러 강세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전망이 좀 어렵긴 한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10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예.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상대 값이에요. 네. 근데 그 주요 6개국이 지금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이미 일본도 계속 올리고 네, 있고. 금리 인하를 이미 많이 해놨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오히려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덜 내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미국이 이제 엔화 이 정도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팍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오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랑 별개로 금리도 어쨌든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지만 돈을 얼마 또 푸느냐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네. 그럼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 선거 전에 그러면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니까 돈을 이렇게 쪼일 것인가? 당연히 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올 한 해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저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워시의 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3번, 4번 예상이 된다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네. 요거랑 다른 이론을 갖고 계신다면 노벨 경제학상에 전 도전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요 비트코인의 수요가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돈이 더 풀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반감기보다는
물론 저도 반감기처럼 갈 거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네. 네,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달러랑 좀 반대로 가는 자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워시 쇼크로 인해서 막 금, 은, 비트코인이 같이 이제 폭락하는 흐름을 보여서 금과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르게 가나요? 원래는 좀 연동이 돼 있었어요. 상관관계가 꽤 높았는데 그 작년 한 10월 이후로 네. 좀 상관관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깨졌습니다. 예. 네, 근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랑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네. 그 이제 작년 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때는 오히려 요 같이 그 달러 인덱스랑 금이랑 같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금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이 올랐다기보다는 좀 국가 주도의 매수세가 좀 있지 않았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매수세가 있어서 좀 가격에 치솟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원래는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가고 있고 좀 비슷하게 가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뭐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알트코인은 좀 약간 방향성이 엇비슷하게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하셨으니까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그 비트코인의 상승 없이 알트코인 시장은 상승은 없다. 네, 불장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비트코인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지금이 반감기 패턴에 따라서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코인으로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코인으로 네.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으로 갖고 계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저희가 사실 요즘 막 썸네일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비트코인 앞으로 오른다, 몇만까지 간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여전히 뭐 예. 한 20만 달러, 25만 달러까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좀 갖고 왔으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그 주봉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제가 요 표시되게끔 그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가 주봉인데 2015년, 그다음에 2018년 말, 그다음에 네. 2022년 해서 요 지표가 딱 나왔던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오는 저점이었어요. 어떤 지표였나요, 저게? 저게 RSI가 30 이하로 마감됩니다. 아, 네. 주봉 RSI가. 근데 네. 지금 주봉 RSI가 30 이하로 마감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이라고 한들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떨어진다 해도 6만 선 아래까지는 안 갈 것이다. 네, 뭐 물론 6만 선을 살짝 깰 수야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손익비나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는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네, 그래도 올해 상반기라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번 불장의 고점은 한 20만 달러, 25만 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만에서 25만 달러까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듣고 싶은데 아쉽지만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즈 이현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자산 시장에서 금, 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불안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시장 그리고 제도들 어떤 여러 가지들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내일 오전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